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긴 했는데 이걸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의 정치 경제사. 매크로 이슈로 접근을 할 거예요. 정치 경제사니까. 그래서 왜 국가는 결혼하길 원하는가? 예. 이거를 한번 정치 경제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아이고 보통 국가들은 강대국이 되거나 선진국이 되려고 합니다. 이거 둘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인도나 중국은 강대국이지만 선진국이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확장을 하거나 발전을 하거나 이 둘 중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정치인들의 주요 이슈인데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더 우선시 되어야 되냐 이 정도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되긴 해야죠, 결국에는. 그래서 가장 쉽게 추구하는 게 가장 먼저 아니야. 그룹 먼저 키워요. 강대국이 되려는 걸 먼저 해요. 이 경우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고 개인의 관점을 당연히 파괴해야 합니다. 그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산에 있던 그 당시에 전쟁이 많으니까 산에 피난민들을 도시로 다 내려오게 하고 그 안에서 공동 생활을 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일본이 좁은 곳에서 다 같이 사는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야 도시 안에서 통제가 편해요. 그래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기모노에 속옷을 입지 않게 한 것처럼 오다 노부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기모노에 속옷을 안 입는 게 저 때부터 된 겁니다. 한무제가 불교에 고기 먹는 것을 금지시킨 것처럼 보편적인 규칙을 정하고 움직입니다. 통제가 편하고 이런 것들이 충성 경쟁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늘리는 걸 생산량을 늘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진국이 되려면은 좀 포용적이어야 돼요. 포용적이고 이념을 수용하고 그리고 산업의 개발 수준과 복지 수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이거 못해가지고 무너진 나라가 이제 그 절대 왕권의 스페인이고 지금의 중국을 보고 있죠. 그 당시 스페인 같은 경우도 저 영국 한번 지고 난 다음에 영국 같은 캘버린포 같은 이 기술을 우리나라에도 계속 적용을 하려고 했어요. 사실 오스트리아도 그 이후에 했었고 근데 국교권이다 보니까 신교 기술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사고가 나고 이러면은 종교 재판에 걸릴까봐 상당히 많이 태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쯤은 이제 적대 국가니까 굳이 그렇게 도와주지도 않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려면 포용적인 이념을 수용하고 산업의 개발 수준과 복지 수준 그리고 개인의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달라요. 강대국이 되는 데는 있잖아요. 개인을 파괴해야 되고요. 선진국이 되려면 개인의 성과를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생산성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이 두 가지 방향이 좀 다르게 갑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병행이 돼야 국가라는 조직 자체가 흘러가요. 왜냐하면 개인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글로벌리스트가 대다수입니다. 굳이 한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곳에 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확장을 추구하는 강대국과 발전을 추구하는 선진국의 경우에는 둘 다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전 과정은 포용적이어야 되고 선진국이 되려면은 독재적인 국가에는 기존의 권력을 위협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전을 추구하는 것의 한계를 보고 전쟁을 일으켜서 전시 경제로 확장을 추구하는 국가를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보고 있고 중국을 보고 있죠. 빅테크를 셀프로 죽이고 난 다음에 왜 경제가 이러냐 그래서 돈을 풀어보겠다 하고 있는데 이미 빚이 많아서 더 풀지를 못하고 근데 러시아는 그 부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더 지속을 할 수 있는데 저것도 돈을 푸는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싶어요. 러시아도.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가 그러하고 중국과 북한에 대한 우려도 똑같습니다. 얘네들은 경제 문제보다는 자기네들 위치 문제가 더 위험하니까. 러시아의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으로 더 이상 발전이 어려운 시기가 왔었거든요. 자,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난리 났다 할 때가 2022년인데 러시아는 이때 디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불황의 진입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2024년 전시경제를 전환하고 인플레이션을 전환합니다. 장기 불황 전쟁으로 한 방에 해결한 거죠. 이게
경제적으로 디플레이션이 한번 되면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처럼 저 정도 선진국 국가도 쉽게 해결이 안 나요. 근데 요걸 한 방에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전쟁입니다. 이걸 뭐 뉴딜도 그랬고요. 뉴딜도 10년 동안 그렇게 돈 뿌렸는데 그 디플레이션이 해결이 안 닿습니다. 대공황이. 근데 2차 세계대전 한 방으로 해결이 납니다. 그 전시 경제로 인플레이션화 시키게 됩니다. 2024년도 똑같아요. 오히려 성장이 더했습니다. 성장은 더했고 임금도 올랐어요. 임금이 오르긴 올랐는데 그건 밑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크라이나가 쿠르츠크를 침공했을 때 러시아 해변에서 휴양을 즐기던 러시아 국민은 피신을 했습니다. 이번 이 피신한 모습이거든요.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가 얻은 걸 정리해보면 장기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걸 인플레이션으로 전환해버립니다. 그리고 전시 경제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시켰기 때문에 정부와 공무원의 힘을 강화시킬 수 있었어요. 대신에 러시아 민간인이 필요한 일반적인 물자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떨어진 인기를 또 이게 전쟁에서 아무리 자기네 그 대통령이나 이런 게 마음에 안 든다 쳐도 전쟁에서 다른 나라에서 지는 건 못 빠져요. 그래서 자국 패배를 두려워하는 심리를 이용해서 단결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얻어가서 어느 정도 권위주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 유지하는데 원동력을 얻은 거죠. 근데 권위주의 정권은 그 권위주의를 추구하는 그 지도자 한 명이 죽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붕괴가 시작이 나요. 사실은 깡패 보스 죽는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그 밑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을 텐데. 그럼 이런 전시경제의 문제는 뭐냐? 디플레이션 벗어나는 좋아요. 근데 러시아 국민이 사용할 물자는 줄어들죠. 민간 생활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사실 전시경제라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구를 먼저 빼버려요. 디플레이션이 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생산이 있다는 건데 노동인구를 싹 빼버리면은 그만큼 물자가 줄어들죠. 두 번째, 거기에다가 전시 물자 쓰는 소비가 늘어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계속 들어가게 되니까 자국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영향이 막대한 자본 집행까지 진행이 되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돈을 풀면서 실제로 생산하는 인구는 적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적으니까 인건비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물자도 적으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원래 러시아가 뭐 했냐면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전산망을 다 다운시켜봐요. 그리고 크림반도 병합했던 것처럼 한 방에 정복해가지고 단기간에 정복하고 그대로 항복해, 요런 식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 우크라이나 전토를 정복하는 건 아니고. 근데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전산망 다 다운하고 통신만 다 포격을 했는데 머스크가 스페이스X 띄워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연결시켜주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전산망 공격 막아주고 그 외에 해커들도 많이 들어갔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무기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반격해가지고 지금의 형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감당이 안 돼요. 디플레이션 났던 경제가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8.5%까지 올라갔습니다. 8%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 전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점점 더 올라갈 거거든요. 요거를 솔직히 말해서 이거 바꿔 이야기하면 돈 엄청 뿌렸다는 건데 이때 돈 번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평범하게 그 민간 생활하던 사람들은 뭔 고생이야 진짜. 돈 뿌려가지고 이제 보통 이런 전시경제 돌릴 때 돈 뿌리면은 그 돈 뿌리는 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사업하는데 돈이 뿌려지잖아요. 그럼 그거 받는 사람, 즉 정부 쪽 정부 쪽에 줄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더더욱 더 재산이 늘어나는 거고 민간 생활은 그만큼 더 작살이 나는 거고 이런 구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가 될수록 공공사업이 강해지고 통제 명분이 생겨서 공무원들의 힘이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많은 생존 일자리가 정부에서 비롯되게 됩니다. 아 마우스 진짜 옆에 마우스를 이런 걸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젊은 군인 목숨 소비하면서 이렇게 죽어야 돼.
소비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분노는 다시 적에게 향하고 정권 유지에는 도움이 되는 이런 게 전시 경제입니다. 우리는 이걸 인생에서 한 번쯤 겪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요즘 자주 들고 있습니다. 아마 3차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나겠죠. 상황을 보니까. 아시아에서 나면은 3차 세계대전 규모가 지구 멸망급이라. 그래서 북한, 러시아, 중국 정치인들은 지금 뒤로 물러설 곳이 없고 경제학적으로 보니까 강대국이 경제 그릇을 키우는 총수요 정책에 가깝습니다. 진보 정권들은 케인주 정책을 보통 실행을 하는데 돈을 주로 뿌리는 성향이 있죠. 이런 돈을 뿌리는 정책은 결국 주택 건설이랑 방산을 작업합니다. 그 중에서 유럽이 이제 장기간 양적 완화를 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겪었고 미국도 캥거루족이 늘어나는 배경이 이 주거비 상승 때문인데 이거 중간에 많이 말했어요. 사실 이제 UCLA 교수가 이제 자기 임금 일하고 생활비하고 주거비 내면 적자라 하는 거였는데 그 2년 전에 이미 인플레이션 시기에 그 경제학 교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현재 적자다. 여기서 주거비 때문에 적자다. 이런 것들이 이미 서로 다 알려져 왔습니다. 단지 인터넷에 오픈을 안 했을 뿐. 특히 미국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임금 일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이미 이전 그 서브프라임 이후에도 노숙을 하는 교수들에 대한 사례들이 이미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의외로 10년 전에, 10수년 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겪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죠. 인플레이션을 줄여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했는데 일단 이게 어딘가 쓸 돈 어디다 할까 해서 신재생 에너지 경제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기다가 돈을 뿌리는 명분이기도 하고 뭐 일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총수요 정책이죠. 왜냐하면 EU를 형성한 것 자체가 미국과 양강구도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깨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에너지 인플레이션은 근데 타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단지 러시아 의존에서 미국의 의존으로 바뀔 뿐으로 되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저기 중국산 전기차 공약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럽은 날이 갈수록 가난해집니다. 이번 시리즈는 결혼에 대한 정치 경제사를 매크로로 볼 예정인데 결혼에 대한 것으로 입체적으로 보면 종교적, 관습적, 개인적 그리고 시대적으로 모두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개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란 것도 다르겠지만은 이상적인 걸 배제를 하고 행복한 걸 배제를 해보자고요. 배제를 해보고 기본적인 디폴트로 불편하진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신건강적으로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정신건강적으로 편안한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또 심지어. 그래서 개인별 가치관에 의존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이걸 하루 이틀 보고 있을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신건강적으로 편해야 돼요. 이게 보편적이어야 한다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괴팍한 취향을 추구하는 방식이 돼요. 개인의 취향을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생산적이지도 않으니까 결혼에 대한 정치 경제사, 정부가 왜 그렇게 결혼을 추구하는가 이런 매크로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뭐 마이크로적인 거는 경제적인 이야기만 아마 할 것 같긴 해요. 자, 그럼 정부는 왜 결혼을 요구할까? 첫 번째는 강대국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인도 GDP는 세계 5위고 크리켓 선수는 EPL 평균 연봉보다 평균 연봉이 더 높아요. 중국은 12억 빈곤층과 1억 9천만 명의 부자 플러스 중산층으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즉 총수요 전체 규모가 훨씬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고점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이러한 점은 전쟁 시에는 전쟁 지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습니다. 중국 부자 수로만 따지면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저게 6천만 명인가 1억인가 그래요. 두 번째, 기존 사업과 권력을 지속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구가 많으면 전통 지배층과 전통 기업 사업자들이 특별한 노력 없이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기도 좋아요.
잘 생각해보면 빈부격차가 엄청날 거잖아요. 근데 정부 사업으로 여러 가지 허가해 주는 것으로 그 위에 최상위권들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은, 예, 기존 전통 지배층이 이 사업을 유지하는 것도 그 전통 기업 사업자들이 특별한 노력 없이 사업 유지하는 것도 편하죠. 특히 은행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경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게 중국의 은행들이고, 중국에도 보면 1위 부자가 지금 마인을 쳐내고 난 다음에, 말 안 들으니까 쳐내고 난 다음에 1위 부자가 그 생수 파는 부자일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에. 그래서 보통 은행 자본주의로 굴리기가 딱 좋아요. 출산율 하락은 인구 구조 변경을 의미하면서 이건 시대 발전과 기존 권력의 쇠퇴 그리고 신흥 권력 상승의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걸 좋아합니다. 이거 나중에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 한 다음 편, 다다음 편쯤에 중세의 봉건제 무너진 것도 흑사병 이후, 흑사병이 한 엄청 오랫동안 지속이 됐죠. 흑사병 이후 인구가 줄어드니까 농민들의 권력이 세지고, 그 다음에 그 농민들의 임금으로 줘야 되나? 어쨌든 그것들이 비싸져요. 대체로. 그러면서 농민들의 권력이 세지고 마을 공동체의 힘이 세지니까 어느 정도 다른 쪽으로 이동권을 막았던 것들을 이제 좀 막을 수 없게 되는 것도 있고, 상업 자본이 되게 세집니다. 그렇게 해서 르네상스를 거쳐오다 보니까 이제 농민 출신들이 부르주아가 되면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그 귀족 자리를 사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메디치 가문. 예. 요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인구 출산율이 적어진다라는 것들은 보통 새로운 시대 변화의 촉매제가 되고, 기존 권력에게 상당히 변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흥 권력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저렴한 노동력과 인재풀. 바이든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았냐면요. 바이든이 일단 인플레이션이 왜 생겼는지 이야기해보면 돈 뿌린 것도 있는데, 원유 채굴 금지하고 키스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폐쇄해가지고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뭘로 하려고 했는데, 신재생 에너지 투자. 네. 그래서 기존 기업들이 원유에 추가 재투자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거 원유에 추가 재투자해봐야 10년 뽑아놓는데 10년 뒤에는 전부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추가 투자금이 적어요. 그리고 세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원유 기업이 진짜 많이 내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나 아니면 이제 덴마크 저쪽 한 75% 이렇게 내거든요. 세금이. 야, 세금 75%면 진짜. 그래서 언젠가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될 위험이 있으니까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더 원유도 부족하고 석유도 부족한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달랐어요. 바이든한테 앞으로 이 정도 원유가 필요하니까 추가 지출을 허가해 주십시오 했는데, 바이든이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 거기에다가 캐나다 원유를 끌어오는 키스톤 파이프라인 이 프로젝트도 폐쇄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원유 사업이 죽어버립니다. 거기에 돈을 뿌려요. 돈을 뿌리니까 인플레이션이 납니다. 그럼 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았냐? 석유 추가로 시추하도록 허가 다 해주면서 동시에 불법 체류자를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낮은 인건비로 인플레이션을 잡았어요. 트럼프가 하려는 건 반대죠. 석유 시추를 마음껏 해. 그리고 난 다음에 불법 체류자를 막을 거야. 그래서 임금이 상승할 거야. 이거 사실 이전에 했던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건강하게 임금이 상승했어요. 이런 바이든의 방식은 사실 유럽도 똑같이 합니다. 유럽에 보면 마트 보면 물가가 싸잖아요. 특히 과일 싸잖아요. 그 싼 이유 자체가 아프리카 난민들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 노동시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과일이나 이런 식료품에 관해서 정부 지원금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들 받아가지고, 난민들 받아가지고 굴려서 물가를 싸게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제로 베이스에서 뭐가 나올 수가 없고,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곳에 있는 에너지를 가져와야죠. 연력학 제2법칙은 여기서도 통용이 됩니다.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과 환경 규제가 없는 사업으로
원자재를 싸게 공급하니까 미국 내수 기업이 이때 많이 무너지는데 공장도 중국으로 옮겨가고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졌고 일자리는 없는데 사람은 넘치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현재 상태가 임금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박사급 인력이 전 세계 2위인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청소부로 전락해요. 공부를 박사를 따려면은 솔직히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중국에서 박사를 딴다면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오래 해야 되잖아요. 오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일자리가 없어서 학교 청소부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래서 왜 그 농촌으로 가라 하는 게 사실 탕핑들이 농촌 그 2선 3선 도시로 내려가 버리니까 오히려 이 그 청년 실업률에 그 추가 경쟁자가 되지 않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졌을 때 대만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같은 언어권 내에 싼데 공부를 많이 한 인력들이 중국에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대학생이 이거 우리 임금이 너무 싸요. 그래가지고 우리 임금을 올려주세요. 그래? 중국에 박사에도 불러온다? 이렇게 협박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본과 AI 진행하려는 것도 석박사 인력이 저렴하고 원자력 발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TSMC 공장인 JASM은 일본에서 임금이 높다고 알려졌는데 요당치 때 요거 제가 가져왔거든요. 파격적인 대우를 제시했다면서 한껏 들떠있는 모습이다. 얼만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달 월급이 200만원인데 이게 언제였더라? 2022년인가? 예, 2022년에요. 한 달에 200만원 받는데 JASM은 한 달에 267만원 준다더라. 그럼 석사는 305만원 주고요. 박사에게는 344만원의 월급을 제시했다. 대만은 어떨까요? 대만이 지금 현재 석박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 170만에서 180만 대만 달러 약 7천 대만 임금이 이렇게 높지 않을 텐데 제가 알고 있기에 대만에서는 월급 300에서 350만 원의 박사급 인력을 채용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학사급 인력도 투입하기 어려운 액수다. 그래서 이거 불공평하다 하니까 언제나 이제 하는 말들이 있죠. 돈을 찾기보다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돈을 찾기보다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제가 말했죠. 확장이랑 선진국이 되는 거랑 다르다고요. 강대국이 되는 거랑 선진국이 되는 거랑은 다릅니다. 강대국이 되려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 열정 있으니까 공짜로 일해. 물론 네 인생은 모르겠지만 개인은 파괴해야 됩니다. 영어 열심히 해서 A급 인재가 될 수 있다면 미국으로 가는 게 많습니다. A급 이상이 될 수 있다면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그냥 격투기 선수가 그냥 영어 해가지고 미국으로 간다고 UFC에 출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UFC에 출전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되는 하에 영어가 되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렵다고 못한다면 한국에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국도 좀 많이 떠나고 있죠. 이게 금융자본주의의 장점인데 고점이 높다 보니까 글로벌에서 이런 사람 글로벌에서 이제 찾기 어려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일을 하는 그런 게 미국의 혁신의 용광로라 불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글로벌리스트를 다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그러니까 공대 계통은 전부 다 글로벌리스트다 보니까 문과랑 가장 큰 차이가 이거죠. 근데 한국은 점점 문과가 되고 있어가지고 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그래서 높은 총수요와 인맥을 통한 그림자 금융 그리고 저렴한 노동력들로 인구가 많을수록 이런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림자 금융은 뭐다? 그 선배님 저희 일 좀 주십시오. 요즘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자네가 한번 해봐 라는 방식이죠. 그래서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덧붙여 인구가 많을수록 에너지 가격은 비싸게 팔 수 있고 노동력 싸게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품의 수요는 높아서 원자재를 대량으로 팔 수 있습니다.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사실 인구 많다는 건. 네 번째, 내수 시장이 크니까. 네 번째, 결혼과 소비 동기. 소비력이 높은 사람은 결혼시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자녀 양육을 위해서 다양한 지출을 유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가 여가를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트루먼 때부터 이제 강조하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창업과 스타트업 이직 등에도 도전을 포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면 이건 못 하거든요. 진짜 어려워요. 이거 뭐 가족보다 회사를 더 중시해야 되는데 결혼하면 바로 이혼각이에요. 그래서 결혼하면 이런 건 못 합니다. 도전을 못 해요. 도시화 사회가 되고 난 다음부터 문제인데 이게 농촌 사회에서는 그게 자녀 노동이 있기 때문에 애를 낳으면 낳을수록 노동력이 증대하고 그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기근이 들지 않는 이상은 보통 아이를 많이 낳는 편인데 그러니까 계획적인 출산이 잘 없어요. 근데 도시화되고 난 다음부터 독특한 현상이 하나 생깁니다. 직업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혼인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아도 적게 낳는 사람들이 꽤나 생긴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이 무력이 잘 없어요. 직업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럼 농촌 공동체는 그래도 자급자족 성향이 좀 많기 때문에 소비력은 약한 편이 있고 무력이 없다 하더라도 검소한 생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소비력이 약한 편이잖아요. 큰 문제는 없는데 도시화 사회에서는 전문직들이 소비력이 많은데 무력이 없어. 돈은 계속 쌓여가요. 이 비스무리한 게 현대사에서는 경제적 자유, 중국의 경우는 탕핑입니다. 물론 이제 이 경우에는 오히려 일을 하기 싫다라는 거에 좀 가깝지만은 비슷한 사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을 적게 쓰면서 그냥 계속 살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정부는 이 사람들에게 돈을 세게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돈을 세게 쓰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네가 더 빡빡하게 일을 할 것이며 그래야 사회가 돈이 더 나올 테니까. 안 그럼 우리가 다시 또 만들어가지고 뿌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회적 압력으로 혼인을 시키면 돈을 쓸 일이 늘어납니다. 여가를 즐기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대체로 이 위에서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특징이 뭐냐면 정부 돈을 아끼는 경향도 상당히 커요. 그래서 민간 돈을 쓰게끔 만드는 거죠. 아직도 전통기업에는 결혼 강요, 자차 강요, 그리고 시골 마을처럼 남 이야기 많이 한다는 댓글을 제가 봤는데 제조업 자체가 케인즈 정책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은 대량 생산을 하잖아요. 그럼 대량 생산인 제조업은 물가력을 돕기도 하지만 바꿔 이야기하면 디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대공황이에요. 산업혁명 끝나고 난 다음에 막대한 물류혁명까지 끝나니까 디플레이션이 너무 세게 오는 거예요. 번외로 처자식 있는 유부남은 안정적인 직장을 찾게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사회 안정으로 해석이 돼요. 사실 봉건 시대 때부터 대표적인 노동통제 경제적 착취 방식입니다. 요런 말이 통하는, 돈 찾기보다 열정이 있어야지 이것들아. 내가 이거 좀 뭐라고 짓거린다 하더라도 기분 나쁘다고 회사 퇴직하고 그러지 말란 말이야. 이게 결혼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머 중에 이런 게 있죠. 자식이 어떤 상자를 깼어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이 상자를 깼어요. 내가 내 꿈을 적은 상자였구나. 아빠 꿈은 언제 깨지셨는데요? 네가 몇 살이지? 이런 게 있죠. 이게 현실입니다. 미국 조사도 이래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이제 허황된 말이 있는데 범죄율이 낮아진다. 결혼을 하면. 일단 한국의 40, 50대가 세대 따라가지고 범죄율이 똑같이 높아지거든요. 세대 따라가지고. 그래서 한국의 40, 50대는 왜 이렇게 범죄율이 높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준이기 때문에. 근데 대다수가 결혼했잖아요. 이거 데이터 해석으로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잘못된 관점이었는데 데이터 해석으로는 하나도 안 맞아요. 덧붙여 좀 더 보면은 자녀 계획을 가지지 않고 자식을 많이 낳는 경향을 가진 빈민가의 범죄율이 낮아지는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례를 시리즈 중에 제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결혼은 범죄율을 낮추는 데는 전혀 효과가 없다. 보통 실제 범죄율이 높은 것들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남성만
가득 있는 곳이거나 여성만 가득 있는 곳이거나 그런 경우 범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좀 과격해져요. 그게 보통 미국 개척 시대의 서부,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여성들만 남았을 때 그런 상황에서 범죄율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다섯 번째, 정부가 돈을 적게 쓰기 위해서 가장 또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빈곤율을 남성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인류사의 만성적인 현상인데 여성 가구주 빈곤율입니다. 정확히는 인류 자체가 모여 살게 된 게 아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는데, 그렇다 한들 문명사회가 되었어도 여성 가구주 빈곤율은 기본적으로 남성보다 높습니다. 특히 도시화가 되면서 이게 더더욱 티가 나요. 여성 가구주 빈곤율이 지금 현재 유럽이 30-40%, 일본이 40% 내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빈곤율이 60%대까지 올라가요. 고령 여성 빈곤율이 특히나 높아지는 게 전 세계 똑같거든요. 북유럽조차도 30-40대 빈곤율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너무 높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정 좋은 한국의 1인 가구 절반은 가난합니다. 이거 캥거루족 빼고 1인 가구라는 거잖아요. 이 점을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든 대다수 여성 가구는 빈곤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급격하게 빈곤해집니다. 그래서 노년이 되면 여성 가구 65%가 빈곤이에요. 노인 빈곤율 전체가 40%인데 그 남성이 3, 여성이 65%. 요 정도를 차지합니다. 잠깐만. 근데 이거 100% 아니잖아. 나머지는 뭐야? 이것들이구나,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게 2019년인데 보통 기본적으로 여성이 2배 정도 빈곤율이 높아요. 2배, 3배 정도.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2배 정도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 가구적 빈곤율보다 여성 가구적 빈곤율이 2배, 3배 정도 높습니다. 북유럽의 경우 1.2배, 중부유럽이 1.5배, 남부유럽이 1.8배입니다. 이거 계산하느라 이것저것 뭐한데 이거 대략적인 그 수치예요. 북유럽의 경우에도 1.2배예요. 한국의 경우 1.5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확실히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선진국은 선진국이다. 이게 저기 중진국 정도급으로 내려가면 3배에서 심하면 5배까지 나오더라고요. 뭐 거의 여자는 죽으라는 건지. 그래서 시대별로는 2배에서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특징이 있는데 가족주의가 강할수록 훨씬 더 가족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빈곤율이 높고요. 가족 의존도가 낮은 나라일수록 빈곤율이 낮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주의를 가진 남유럽보다 빨리 독립하는 북유럽이 빈곤율이 낮아요. 강한 가족주의, 제가 전에 한번 그거 했는데, 전에 한번 이제 지역별로 부동산 가격 그거를 유럽의 지역별로 남유럽, 북유럽 그런 걸 비교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북유럽이 부동산이 더 올랐는데도 이래요. 그래서 강한 가족주의를 가져서 가족 돌봄에 의존하는 아시아가 유럽보다 빈곤율이 당연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주의가 강하고 가족에 의존하는 게 강한 곳일수록 빈곤율이 더 높아요. 즉 캥거루족과 같은 가족 의존은 편안하지만 사실 지금 편하다고 부모님 집에 붙어 있는 경우가 꽤 많을걸요. 서울에 있는 학생들 중에. 편안하지만 모두가 빈곤화되는 구조입니다. 빨리 독립하는 게 낫습니다. 악순환의 요소로 보면 이거 정리해보면 이래요. 가족 의존도가 높고 여성 취업에 제한이 있고 독립기회가 감소하고 빈곤이 세습될수록 더더욱더 빈곤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독립기회가 우리나라는 아직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년 매입 임대나 이런 것들 독립해야 할 수 있거든요. 취업하면은 독립을 빨리 하길 바랍니다. 돈을 모으기 쉽다고 가족 의존 형태를 가지는 건 역량도 키우지 못하지만 그 혼자서 돈 쓰고 계획 세우는 것도 실패해보고 경험해봐야 돼요. 인생에서 편안함을 추구하느라 책임감을 포기하는 것은 그리 좋은 형태가 아닙니다. 빨리 독립하는 게 훨씬 낫고 젊을 때 겪어야 합니다. 뭐 인생 처음으로 독립한다? 그때부터는 답도 없어요. 돈 쓰는 법부터 제대로 컨트롤 못합니다. 경제 관념이 너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한국은 유럽보다 우수한 시스템을 갖고 있고
자립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도약계좌나 매입임대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월세 지원이나 이런 지자체 지원도 많고, 이 빈곤들의 특징들은 보통 특징을 보니까 얼마나 편한 일을 하느냐, 그리고 편한 상황을 하느냐, 이걸로 결정이 됩니다. 보니까 이런 나라들 중에 쉽게 말하면 일자리가 넘쳐 흐르는데 근데 빈곤율이 되는 거,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상황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편한 것만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아예 힘든 걸 못하는 수준까지 업무 역량이 너무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파이어족들도 장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업무 능력 떨어지는 거는 이게 제일 많이 떨어지겠지, 파이어족들. 중국의 탕핑이나 파이어족들이 나름 능력 있고 돈 모아 빨리 은퇴하고 생활비가 적게 드는 곳으로 옮겨간 사람들인데, 정부는 절대 이런 노동력을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번에 인플레이션 잡을 때, 금리 올릴 때 한국은행에서 연준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번역해 주거든요. 거기에 연준이 노동 참여율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언제쯤 파이어족이 복귀를 하는가, 실리콘밸리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면 복귀를 하는가, S&P 500 이거 증시 가격을 떨어뜨리면 복귀를 하는가, 그러면서 그 문서들이 계속 나오는 거 보고, 절대 정부는 이 노동 참여율이 떨어지는 꼴을 못 봐주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가난해질래? 다시 일할래? 이렇게 계속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진짜 결국에는 대표가 되고 사장이 되고 자유롭게 글로벌을 돌아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는 게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먼저 해본 세대들이 있는데 일본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는 게 지금 일본의 노인 빈곤이에요. 보통 가난한 사람들 특징이 왕년애를 주로 이야기하거든요. 빡세게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미래가 어떻게 될지 먼 미래를 시나리오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왕년에, 과거에 이런 걸 보통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의 노인 빈곤 보면은 젊을 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한국에 지시만 하던 대기업 임원만 봐도 생각보다 편한 일을 하면서 노후가 대비된다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현실은 어떤 국가들은 맞벌이, 즉 파워 커플이 잘 살게 됩니다. 결국 둘 다 고통을 받아야 돼. 결국 버는 것보다 적게 쓰면 더 잘 모으게 되고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빡세게 일할 수 있는 정신과 육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플레이어급은 드물거든요. 직업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들은 과거부터 자발적 미혼이 많았고 누구에게 기대고 기대할 필요도 없는데, 사실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겪어내기 때문에 삶의 복잡함을 추가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이거는 빡세게 일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깨닫게 될 겁니다. 야씨, 인생이 이렇게 복잡한데 여기에다가 복잡함을 더 추구한다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와 반대로 기본적으로 절대 혼자서 못 살아남고 남에게 기대야만 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사실 주변 인생 여러 망치 유형들이긴 합니다. 근데 최소한 만성적 여성 빈곤 문제는 결혼을 장려하는 것으로 많이 해결됩니다. 이거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거 있어요. 20대 여성 빈곤율 높은 것 중에 하나 가설인데, 20대 때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남성들에게 배려를 받습니다. 특히 예쁘면 예쁠수록. 근데 30을 넘어서부터 어느 정도 배려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35? 40까지 안 가고 35이 될 때부터 모든 남성들은 그 여성의 경쟁자가 됩니다. 이 배려와 이성의 대상이 아니라 그때부터 갑자기 평등한 세상이 펼쳐지게 되고 40대부터는 갈굼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일단 끌어내려야 내가 올라가니까 그 경쟁의 대상이 더 가혹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원래 남성이 겪었던 평등한 세상으로 경쟁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도전을 안 하고 살아온 여성들의 경우에는 강도가 자기가 겪었던 것보다 너무 높은 데다가 아예 탑티어 같은 경우 목숨 내놓고 일하는 경우 많거든요.
아예 그냥 뭐 일주일 밤샘 하는 것도 일상이고, 저 아직까지 사실 오래 못 살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일하면서 살다 보면은, 야, 저렇게 사는데 오래 살 수 있을까? 그 생각 드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그 경쟁 상황에서 들어갔을 때부터는 보통 빈곤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끌어내리는 만큼 더 이제 내가 더 많이 먹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평등한 세상이 펼쳐질 때부터 좀 가혹해집니다, 여성들에게. 그래서 젊을 때 빡빡하게 많이 해놓으세요. 보통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걸 좀 겪으면서 뭘 하냐면은 고정급이 되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좀 임금이 낮아도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 고정급이 되는 곳. 근데 인플레이션을 못 쫓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소비가 통제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이제 결혼 퐁퐁의 개념도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솔직히 고정급을 받아요. 고정급을 받는데 여러 가지 배려를 받으면서 이 돈을 굳이 모을 필요 없이 써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 소비가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좋은 물자들을 공짜로 받았어요. 원래 공짜로 주는 돈 독이라고 하거든요. 월스트리트에서 자주 하는 말인데, 그 자식한테 돈 적당히 물려줘요. 근데 그걸 받다가 고정급을 받고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다가 이제 결혼을 하면서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니까 이제부터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 공동체는 완전 다른 형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둘 다 재앙이 됩니다. 파워 커플이라 하더라도 뭔가 돈을 아주 성실히 빡빡하게 모을 필요 없이 그냥 버는 것보다 적게 쓰면 무조건 더 올라가거든요. 그게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안 되는 경우부터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오직 한탕 벌고 앞으로 쉬어야지 하는 자들은 무조건 빈곤해집니다. 이 사람들은 꼭 정부가 찾아서 이렇게 망했는 대로 일 안 할 거야. 이거를 들이대요. 칼을 들이대요. 이런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처럼, 그래서 무엇에도 결혼한 상대에게조차도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워렌 버핏이 이 말했죠. 결혼은 생활을 잘하려면 상대에게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특히 편한 길들은 대체로 성장을 가로막고 장기적으로 지옥이 됩니다. 최소 여러분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홀로 살다가 한번 아플 때 혹은 같이 살다가 아플 때 이 차이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결혼에 가장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솔직히 같이 살다가 아프든 홀로 살다가 아프든 이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 물론 같이 살다가 아파서 상대가 돌봐주면 그때부터 의리와 인생의 뉘앙스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저기 상대 쪽 집안의 대우가 달라지고 그러긴 하겠지만은 솔직히 요즘 시대에 그 정도 믿음 되는 곳이 어딨나. 그리고 그 정도로 믿고 살만할 정도의 재정 능력도 되면서 그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까? 개인적으로 그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계속 지속할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든 강대국가 선진국, 그리고 최대한 돈을 안 쓰고 여러 가지 빈곤 문제와 물자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쭉 이야기해보면요, 디플레이션이 날 것 같으니까 권위주의 국가는 그냥 전쟁터로 사람을 던져버리고 돈을 풀어가지고 인플레이션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리를 지켰어요. 보통 이제 강대국 초구 방식이 이거다. 그리고 이 강대국 초구 방식을 하다 보면 자기 밑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돈을 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과 권력을 지속하기 쉽다. 그리고 저렴한 노동력과 인재풀 때문에 그냥 기업이 채용하기 편하다. 그래서 열정을 따라라. 돈을 찾지 말고 열정을 따라야 된단 말이야. 그래, 회장님 임금은 얼마? 네가 그 말 할 거면 최소한 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임금은 포기해야지. 임금은 포기해야지. 딱 이게 보통 이런 게 문과놈들의 공대생 뜯어먹기예요. 문과놈들 공대생 뜯어먹기.
그리고 소비를 많이 시켜야 한다. 그래야 내수 총수요가 증가할 거 아니냐. 근데 우리가 돈 뿌리는 그렇고 니네가 빨리 소비를 하란 말이야. 결혼을 하면 소비가 어디 돈 많이 벌고 그거 돈 안 쓰려고 해. 그리고 빈곤율, 야 저기 빨리 결혼해가지고 저 여성 빈곤율 좀 낮추란 말이야.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한국은행에도 그거 나오죠. 소득 동지를 소득의 격차 때문에 이게 한 10% 정도 효과가 있다. 예. 이거 고대부터 계속 내려오던 어떤 방식입니다. 근데 현대사회가 되면서 더 정교해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결혼이 포장 되죠.